네, 9월이 맞나 싶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야 할 시기에 찌는 듯한 더위로 손부채질을 절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서울은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되게 됐습니다. 가을 늦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9월이 맞나 싶은데 오늘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어요. 폭염특보라고 하는 그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때 이후에 물론 뭐 10월 달까지도 폭염주의보가 덜어 내릴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아니라 경보가 내려지는. 예. 그러니까 35도의 체감 더위가 최소 이틀 이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아마 내일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조금 지난 상황을부터 좀 살펴보시면 지금 서울 비단 서울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옆에 보이는 화면처럼 전에 나갔던 화면처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더 진한 부분이 이제 폭염 경보에 경보 지역인 해당되는 거죠? 지역인데 네네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다 해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남 지역 일부 지역으로만 남아 있다가 9월 4일부터 다시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령이 됐거든요. 점진적으로 발령이 됐다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제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4시, 오후 4시에 폭염 경보로 확대 강화되면서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잘 보시면 동해안 지역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풍은 비교적 이제 차고 좀 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풍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는 동해안 지역은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서쪽 지역에 더 더운 열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좀 추가적인 기상 이제 요소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좀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평년에 비하면 온도가 한 얼마나 더 높은 겁니까? 지금 이제 이맘때 한번 기온을 좀 살펴보니까 예. 물론 이제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 최고 기온이 한 27도 좀 안 돼야 되는 그런 선이고요. 네.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예년 이맘때 수준 같으면은 낮에 나타나야 될 기온 자체가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은 밤에 일반적으로 9월 이맘때 낮에 이 정도 올라야 될 기온이 밤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덥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뭐 3, 4도 정도 높습니다. 5도 정도 높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밤더위 정도가 원래 되면은 낮에 정도에 올라가야 되는 더위였다라고 보시면은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확 와닿는데 열대야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주는 열대야 1을 역대 1위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낮에 구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낮 동안에 구름이 끼게 되면은 우리가 낮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구름이 양산 역할을 해줍니다. 볕을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확실하게 낮에는 좀 기온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낮에는 좀 이제 그저께 하늘을 가릴 정도의 빛을 가릴 정도의 구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낮 기온도 상승을 하고 뭐 더운 공기 자체가 왔지만 밤 동안에 구름이 가득 끼게 되는 경우에는 열대야가 더 기승을 부리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지만 밤이 되면 지구 스스로가 낮에 받았던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출되는 열을 이제는 이불 역할을 해줍니다.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는 복사 냉각을 저지한다. 복사 나가려고 하는 열을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지한다라고 해서 복사 냉각 저지 효과인데 지금 이제 뭐 이후에 태풍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지금 오키나와 서쪽 부근의 해상에서 북상하는 열대 저압부의 형태의 그 비구름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지금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럼 이들 지역에는 밤에 구름이 많이 낄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낀 구름은 열대야를 더 부추기기 때문에 제주도 지금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남해안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좀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서울과 청주, 인천, 내륙 곳곳에도 한 25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구름의 효과도 있기도 하지만 워낙 낮 동안에 열기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밤 동안에도 식지 않는 효과에다가 지금 습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다가올 이 밤도 좀 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9월 중순으로 지금 접어들었는데도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는 이유,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 원인은 어떤 겁니까? 뭐 너무 이제 더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니까 많은 네. 분들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뭐 티베트 고기압이다 너무 잘 아실 것 예, 같기는 이제 아주- 해요. 마치 8월 달 같은 더위가 좀 나타났습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확실히 좀 사뭇 다른 게 뭐냐면 습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중하층뿐만 아니라 상층까지 좀 더위 물론 이제 견고한 정도는 조금 다릅니다. 8월 때처럼 견고한 구조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폭넓게 동서로 뜨거운 공기가 좀 가득 메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공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11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동아시아 지역을 후고 갈 정도로 더운 열기로 지금 태풍이 뚫지 못할 정도의 더운 공기인데다가 이 더운 공기는 태풍도 맞기도 했지만 북쪽에서 남하하려고 하는 이 시기쯤에 찬 공기까지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다가 덥기도 덥지만 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낮 동안에 강해지는 일사의 효과 그리고 이 지면 부근에서 지상 부근에서 만들어진 고기압이 자꾸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풍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풍까지 야기가 되면서 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더운 공기.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지난 월요일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 9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모레부터 그러니까 오는 12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얼마나 내리는지 또 이 비가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뭐 간절기, 환절기라고 해서 더운 계절에서 추운 계절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가 여름비인지 겨울비인지를 조금 구분을 하면서 가을에 가까운 계절 변화를 주겠죠.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을을 기대할 수 있는 비는 좀 아닙니다. 아. 그런데 북쪽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합세해서 만들어진 그런 비구름이기 때문에 가을을 재촉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제 태풍의 씨앗인 열대 저압부에서 동반되고 있는 다량의 수증기가 지금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주 남쪽 먼 해상 부근에는 이제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새벽 중에는 산간 많은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가 할대될 정도로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과 내일 사이 30에서 80, 많게는 한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다량의 수증기가 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비구름이 야기가 되면은 이제 그 밖에 중부지방까지도 이제 거의 주로 한 목요일에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 전국에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의 비가 내릴 텐데요. 네. 이 비는 아무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성격을 가지고 온 비에 좀 야기된 비이기 때문에 물론 비로 인해서 낮 동안에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폭염특보는 어느 내려가겠지만. 정도 해소는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가을비다라는 느낌을 주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사이에는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비는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앞서 남쪽에서 좀 들어왔던 덥고 습한 공기가 좀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가 지나고 나면은 좀 기온이 그래도 떨어지면서도 느낌 자체에서 선선함을 좀 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을 날씨, 그러니까 선선한 가을 날씨는 언제쯤 좀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선선한 가을 날씨의 기준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라고 하면 우리가 완연한 가을 날씨 아무래도 기상청에서는 기상학적인 정의를 두고선 그 기준값, 관측 자료에 대한 통계치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데요. 일단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져야지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고 합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도 지금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 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 최소 9일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일평균 기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계산하기가 낮 최고 기온하고 아침 최저 기온하고 더해서 나누기 2도 되고 뭐 1시간씩 더해서 24로 나눠도 되고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3시간 평균한 기온을 더했을 때 8로 나눴을 때 기온값인데 그게 한 오전 10시 기온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전 10시 기온을 보면은 25도 안팎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석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도 일평균 기온은 한 23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밤 기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평균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그 기온 자체가 낮에는 낮더위가 뭐 10월까지도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가을이 되면은 아침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인데 지금 문제는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좀 가을의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무더위에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지금 유례없는 폭염에 말벌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쏘임 사고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7월 말부터 장마가 끝난 뒤에 이제 폭염이 이어지기는 하긴 합니다만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 끝나고 나서 8월 달 더위가 많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말벌 입장에 봤을 때는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물론 소나기 예보는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말벌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의 폭염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8월과 9월 사이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데다가 이제 시기 자체가 추석 그리고 산을 찾는 성묘객들이 좀 늘어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말벌로 인해서 피해를 얻는 환자 수들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일단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꿀벌과는 다르게 제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꿀벌 같은 경우에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꿀벌도 물론 이제 벌에 우리가 쏘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벌 같은 경우에는 밝은색 옷차림에 챙이 넓은 밝은 모자를 쓰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말벌은 이제 꿀벌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계심이 강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의 서식지가 공격받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곰이나 너구리 같은 경우가 말벌의 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밝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다 보면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천적이 나타났구나라고 해서 오해해서 그 말벌의 공격을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그 말벌에 대해서 노출이 됐을 때도 피할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에 밝은색 모자를 쓰시는 게 좋고 예. 좀 밝은색 옷차림 그리고 향수나 이런 이제 향이 나는 그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경우를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요즘에는 이제 상식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검색을 했을 때도 많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좀 말벌을 피할 때 좋은 방법들을 좀 충분히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사항들을 잘 좀 챙겨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자, 태풍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야기가 베트남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야기를 했는데 대형 철교가 무너지기도 했고 정말 이 야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에서는 아마 한 2020년도쯤에 우리나라의 태풍이 약한 단계를 이제는 표현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저게 보여지는 그 저 철길까지 끊어놓을 정도의 저 위력이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시아에 발생한 태풍 중에 앞으로 더 강한 발생하는 태풍이 없다라고 하면 중심 기압이 915 정도면은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태풍의 위력이거든요. 예. 근데 베트남에 상륙했을 당시에는 거의 약한 단계로 약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도 저런 피해를 줬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어떤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향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4명 사망하고 지금 200명이 다쳤는데 아마 추가적인 이제 부상자가 더 추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뭐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여러 채가 그냥 휩쓸려서 날아갈 정도 정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풍과 폭우에 무너진 지붕 그리고 뭐 전봇대가 쓰러지고 수천 그루의 나무가 그냥 거의 뿌리째 뽑힐 정도의 위력을 지금 화면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 전에 이미 뭐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홍콩은 스치듯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폐쇄가 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100만 명에 대피하는 등의 굉장히 엄청난 피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덥기는 덥지만 이 위력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감싸고 있는 이 더운 공기가 없었더라고 하면 진로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정도의 좀 아찔한 그런 이제 태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괌 인근에서 제13호 태풍 버빙카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 저압부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이동 경로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로 향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7호 열대 저압부와 28호 열대 저압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태풍으로서 중심 기압이 17m,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태풍이 보통은 이제 북서태평양 부근에서는 한 해 한 30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25개에서 6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가 이제 27번째, 8번째 발생했던 태풍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태풍의 위치는 지금 일단은 27호 열대 저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먼 28호 태풍 같은 경우는 괌 부근에서 지금 있고요. 먼저 발생한 27호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서쪽 부근에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서는 뭐가 먼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두 태풍이 24시간 이내로 플라산과 버빙카라는 13호, 14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13호 태풍으로 될 가능성은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먼저 우리나라 지금 근처에 있는 오키나와 서쪽에 있는 그 열대 저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은 적고요. 그냥 다량의 수증기만 공급한 상태에서 약하게 태어나서 약하게 소멸하는 태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그냥 소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쯤 우리나라로 지금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네. 열대 저압부가 좀 변수가 많습니다. 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중심이 위치할 수 있는 70%의 확률 반경입니다.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맨 끝점이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경우에는 저는 한반도에도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주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주변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중간쯤에 이제 태풍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요 태풍의 경로는 이제 주 후반부에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상청은 모레 이 태풍에 대한 이제 정보를 포함해서 추석 연휴의 날씨를 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목요일 이후에 좀 윤곽이 정해지는 날씨에 대한 이 변수로 영향을 줄 이 태풍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하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자,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